안녕하세요, 김연행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녹화 영상으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은 2021년도 최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구급 공채 시험과 관련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제가 유튜브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시험 있고 나서 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학원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이제 학원 강의실 여건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점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수험 강의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긴 하는데 학생분들이 또 이렇게 연락을 간간히 주셔서 회계사님 기출문제집 보고 문제 풀었는데 너무 잘 풀으셨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좀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번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은요, 제가 이제 커버를 했던 기출문제집에서 무조건 출제가 됐어요. 전부 다 제가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전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뿌듯한 부분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셔도 사실상 시험 문제를 푸는 거는 어렵지 않다.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실제대로 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돼서 참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 그날까지 함께할 김연아 기사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회계정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생산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정보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자는 아니다. 자, 그러면 경영자가 자, 이거 흰색으로 좀 바꿔놓고요. 자, 경영자가 회계정보의 공급자이자 수요자는 아니다. 공급자는 맞는데 수요자는 아니다. 이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자, 우리가 재무제표는요, 이 회계정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경영자들이 해놓은 어떤 실적에 대한 성적표예요. 근데 이걸 경영자들이 관심이 없다? 내 밥줄이 달렸는데?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보고 독촉하고 예쁘게 만들고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분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경영자에게 있으니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회계사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회계 뭐 담당 이사한테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퇴사할 겁니다. 단체로 퇴사해도 됩니다. 아니 뭐 장난해, 지금 월급 주고 월급 고정된 월급 받으면서 책임까지 다 지라는 거야, 이겁니다. 그렇죠?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뒤에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네. 요거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생산해서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정보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공급자이자 수요자다. 자, 두 번째, 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회계정보는 우량 기업과 비우량 기업을 구별하는 데 이용돼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시다 보면, 그리고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쓰레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회사 이상한데, 자금줄이 막혔는데, 유동성이 정말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은 뭐에 따라서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고, 그건 누구의 감사를 받는다? 외부 감사인, 저와 같은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외부 감사는요,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 회계사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그래서 회계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들 피땀 눈물, 3월달까지 우리 회사님들 많이들 고생하셨을 건데, 저도 고생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X1년도 7월 1일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120만원을 취득을 했는데, 우리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는 20만원이네요. 자, 우리가 내용연수법에 따라서, 동기계장치를 연수합계법을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할 때, X4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감가상각비를 구하시오. 이거는 연수합계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니? 그리고, 기중취득의 경우에는 연수합계법을 적용해서 기중취득과 연수합계법이 짬뽕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가 모형 적용하고 손상차손 없고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에 의한다. 가장 복잡한 유형이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연수합계법의 경우에는 이제 기중취득의 경우에는 각각의 그 내용연수, 그러니까 매년 상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쫙 그려볼게요. 자, X1년도가 있고, X2년. 그 다음에 X3년, X4년도가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최초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X2년이 너무 기네요. 제가 마음이 X2년도에 갔나봐요. 자, X2년도, X3년도, X4년도가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4년도의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내용 연수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자, 4죠. 그러면 10분의 4가 됩니다. 10분의 4, 10분의 4가 되고, 다음 연도 상승률은 10분의 3, 10분의 2, 그 다음에 10분의 1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4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설정해야 돼요. 자, 지금 기계장치 취득원가 120만원, 잔존가치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20만원에서 20만원을 이제 차감한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2죠. 10분의 2 곱하기 6개월은 10분의 2라고 하는 상각률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상각률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6 하셔도 돼요. 12분의 6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10분의 1 곱하기 12분의 6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푸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15만원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계산 문제. 계산이 문제죠. 뭐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쵸? 계산을 얼마나 더 스피디하게 또 정확하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었다. 이번 시험은 좀 난이도가 쉬웠죠. 그리고 기존 기출된 문제만 잘 풀어봤어도 전부 다 득점이 가능한 그런 유형의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제가 말씀드렸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풀이했던 문제 유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풀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어떤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과 욕망이 있습니다. 꼭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시험 그러니까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 그리고 계산하는 능력. 근데 계산 문제가 좀 있다 보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처음에 평소에 좀 연습을 해놓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3번은요. 주식회사 한국은 모든 매출이 외상으로 발생하는 회사래요. 당기총 매출액은 80만원, 매출채권으로부터 회수한 현금 유입액은 60만원. 매출채권과 관련해서 자료를 사용해서 주식회사 한국이 인식할 단기 손상차손 금액을 구해라. 이거는 우리가 현금흐름표를 공부할 때 발생주의 매출액과 현금주의 매출액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공부했었죠. 그래서 자, 매출채권이 이제 기초에서 기말로 올라가게 되면 기초에서 이제 기말로 갔을 때 매출채권은 마이너스 5만원. 그 다음에 대손중단금은 5만원에서 5만원이기 때문에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분개를 하듯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매출채권이 지금 감소했죠? 매출채권이 감소했으니까 매출채권의 감소는 분개하듯이 똑같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총 매출액은 80만원. 자, 매출액은 우리가 발생한 매출액이 80만원이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손상차손 금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손상차손은 우리가 차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 금액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겠어. 그쵸? 하나하나 이제 입력을 하시다 보면 정답을 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매출채권으로부터 회수한 현금 유입액이 60만원이래요. 자, 그러면 현금으로 우리가 매출이 발생한 거는 현금주의 매출액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네, 85만원이고요. 이제 대변의 합계액은 85만원. 그러면 얘는 항상 우리 차변과 대변은 언제나 일치해야 되겠죠. 85만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손상차손 금액은 25만원이 되겠다. 이렇게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출제됐고요. 우리 현금주의, 현금흐름표 파트에서 현금주의 매출액과 발생주의 매출액을 전환하는 거. 그래서 분개를 하듯이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증가매과 이제 단기 발생액, 그리고 현금주의 매출액, 발생주의 매출액을 입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동으로 알아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유형이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요소들을 입력을 하고 나면 이 요소들 중에서 하나를 빼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우리 지문대로 따라가면서 구성 요소들을 입력하시면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번은 그래서 정답은요. 우리 25만원 나왔죠. 25만원. 그래서 정답은 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이제 분류하는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로서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금융부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채에서 나온다. 사채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데 계산 문제도 아니고 말 문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도 훈련했던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채 발행 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 경우에 유효 이자율은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 자, 우리가 사채의 발행 금액은요, 항상 뭐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미래에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바로 사채 발행 가액으로 결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때 미래 현금 흐름을 뭐로 할인해요? 네,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하게 되죠.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발행 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발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어쨌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순 발행가액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발행된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과 그다음에 이 순 발행가액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수수료만 없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같을 수가 있는데, 사채 발행 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유효 이자율은 지금 미래 현금 흐름을 어쨌든 우리가 할인하는 거잖아요. 할인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밑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얘가 전체적인 금액이 낮아지려면 이자율 금액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게 되면 유효 이자율이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되겠죠. 이거는 맞는 문장. 그다음 사채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12% 주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준다는 거야. 투자자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싸게 싼 마이로 사채를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된다. 네.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을 액면가액보다 더 높게 받은 거죠. 그때 사채 장부가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우리의 사채 발행가액은요, 발행가액은 항상 어디를 향해 달려가나요? 액면가액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액면가액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액면가액보다 높다라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장부금액은 유효이자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상각이 돼서 액면가액으로 수렴하게 되고, 사채 장부가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게 된다. 맞는 문장. 사채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사채 발행 상각액이 모두 점차 감소한다. 아니죠.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했는데,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이 모두 증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자 금액은, 우리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이라는 건 이자 비용과 그 다음에 표시 이자, 요 두 금액의 차이에 해당되고, 이자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장부 금액에 사채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인 발행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교재에도 항상 그려놨는데, 할인 발행의 케이스는 우리가 사채 장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이자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죠. 비례해서. 왜냐하면 장부 금액에 우리가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바로 이자 비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채의 장부 금액이 증가해서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 금액이 증가해서 우리 이자 비용도 같이 증가해요. 자, 근데 표시 이자는 항상 일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사채 발행 상각액은 요 두 개의 차이, 이자 비용과 표시 이자의 차이에 해당되는데,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어쨌든 요 금액이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할증 발행은요, 할증 발행은 표시이자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표시이자가 더 높죠. 표시이자가 더 높죠. 액면이자 표시이자가 더 높고,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우리가 장부가액이 감소해요. 장부가액이 감소해. 근데 표시이자보다 우리가 유효이자율가 더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증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부가액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요 차액에 해당되는, 표시이자와 이자 비용의 차액에 해당되는 요 금액,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 요 금액은 언제나 증가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인 발행을 하든 할증 발행을 하든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은 언제나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유형자산의 유형별 취득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의 가산 항목과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토지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우리 토지 위에 토지만 사고 싶어. 난 저 땅이 마음에 들어. 하지만 그 토지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건물도 보통 같이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 구입 대가를 어디에 원가로 볼 것이냐. 전부 이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한 경우, 항상 비교로 나오죠.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계산하고 관련된 철거 비용도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근데 이거는 지금 토지를 새로 구입한 후에,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도 초에 토지를 새로 구입하고 토지 위에 새로운 사옥을 건설하기로 했다. 근데 위에 건물이 있었겠죠? 토지 취득 후에 토지 위에 있는 창고 건물을 철거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일괄로 구입하고 토지 위에 있는 창고 건물과 토지를 일괄로 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위에 있던 이 창고 건물과 창고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 모두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는 겁니다. 난 그 땅이 마음에 들어서 결국에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 같이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철거도 우리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토지를 그러니까 고르게 만들게 하기 위한 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된 원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부 다 토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자, 토지의 취득 후 바로 공사를 시작했고요. 토지의 취득 및 신축 공사와 관련된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고, X1년 12월 31일 현재 사옥의 신축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토지의 취득 원가 말고 위에 올라가는 건물 있잖아요. 신축하는 그 건물에 대한 취득 원가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은 무엇이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토지의 구입 가격. 토지의 구입 가격은 뭐죠? 얘는 토지가 되겠고, 부대 비용도, 토지 구입에 소요된 부대 비용도 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창고의 철거 비용도. 결국에는 얘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사옥의 건설비는요? 설계비. 설계비는 그 건물 위에, 어쨌든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가 지금 좀 쌓아있는데 이제 녹화가 안 되는 줄 알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사옥의 설계비는 우리 토지 위에 올라가는 그 사옥에 대한 취득 원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건물에 포함이 되고요. 기초공사를 위한 땅 부착 비용도 건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건설자재에 대한 구입 비용, 그 다음에 건설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이것도 당연히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건설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원가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이 건물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있는 세 개 제외하고 2,000원, 2,500원, 6,500원, 그죠? 6,500원. 제가 아시다시피 6,650원, 그리고 1,700원 더하면 8,350원이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계산에 굉장히 약해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기로 제가 계산을 하던 세월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계산을 좀 잘 못해도 다른 건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자, 그러면 뒤에 6번 넘어갈게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토지 형태가 나왔어요. 사실 건물의 재평가 모형이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토지의 재평가 모형은 뭐 쉽잖아요, 그죠? 자, X1년도 초에 100만원에 취득을 했고 재평가 결과 토지의 공정가치는 90만원, X2년도에는 토지의 공정가치가 105만원인 경우에 우리가 X2년도 말에 당기손익에 포함될 자산, 재평가 이익과 자본 항목에 표시될 재평가 잉여금을 구해라. 자, 그러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원가가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의 취득을 우리가 100만원에 취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X1년도 말과 그 다음에 X2년도 말이 있는데요. X1년도 말에는 얼마에? 90만원. 공정가치가 90만원이네요. 자, 우리가 재평가 모형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위에 오는 건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밑에 오는 건 우리가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손실이 났죠? 10만원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했고 이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그죠? 자산 재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하게 돼요. 그리고 자, X2년도 말에 보니까 얼마가 됐어요? 105만원이 됐죠? 그래서 X2년도 말에는 이제 다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요. 항상 우리 회계는 이렇게 기적같은 일이 절대 현실에선 벌어지지 않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0만원만큼 우리가 이익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1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재평가 손실에
이렇게 손실을 인식했던 금액만큼 재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고요. 나머지 5만 원에 해당하는 이익은요. 이거는 재평가 잉여금으로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평가 이익에 해당되고 손익계산서 항목이고요. 위에는 재평가 잉여금에 해당돼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자본 항목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산의 재평가는요, 우리 회계 보수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죠. 사실은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거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는 어쨌든 자산에 대해서 과대 계상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는 당장 잡아버리고 우리가 이득이 발생하는 거는 좀 지켜보겠다. 확실하냐? 이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굉장히 깐깐하신 그런 깐깐하신 분이에요. 회계가 아주 깐깐해요. 보수적이고. 그래서 회계사들이 되게 보수적입니다. 저도 보수적이고요. 웬만하면은 막 되게 의심하고 이게 병이에요. 직업병이에요. 막 되게 의심하고 뭐 하면은 저게 맞을까? 막 이러면서 되게 의심하는 병이 생겼어요. 직업병입니다. 자, 재평가 이익은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는 10만 원이었죠?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거 5만 원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분계장 기록 내역 중에서 시산표 작성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자동으로 발견되는 오류를 고르래요. 그래서 자동으로 발견되려면 우리가 뭐가 발생해야 되죠? 대차잔액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불일치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시산표상에서 발라낼 수 있는, 시산표상에서 잡아낼 수 있는 오류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기계장치를 80만원에 처분하고요. 현금 80만원, 그리고 기계장치 8만원으로 분개했네요. 이건 지금 누가 봐도 우리가 대차잔액이 안 맞기 때문에 시산표에서 발견을 당장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건물을 60만원에 처분하고 현금 60만원, 토지 60만원. 디귿도 토지를 30만원에 처분하고 토지 30만원, 현금 30만원. 리을, 신입사원과 월 50만원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50만원, 미지급 비용 50만원. 이거는 사실상 차변과 그 다음에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시산표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1번.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수정 후 시선표상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본금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초 잉여금이 얼마냐.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시선표에서 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본금 이렇게 어쨌든 계정 과목별로 이제 배분을 하기보다는 차변과 대변을 우리가 차변 항목, 대변 항목. 그러니까 자산과 그 다음에 비용의 경우에는 차변 항목이잖아요. 그리고 부채, 수익, 자본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변 항목이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만 우리가 기재를 하고 나면 대차잔액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우리가 산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이 12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리시고요. 자, 매출액이 12만 원.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보겠습니다. 매출 그죠? 그 다음에 현금이 13만 원이죠. 현금 13만원이고 이때는 1000원 단위도 사실 생략해버리세요. 생략해도 되죠. 네, 제가 앞으로는 이제 생략을 하고 기재를 할게요. 왜냐면 이것도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출 원가는 10만원. 우리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스피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스피드다. 그래서 10만원이고 그죠? 그리고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20만원. 재고자산 20만원. 그 다음에 급여는 5만원, 매입채무 17만원. 급여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 17만원. 그 다음에 우리 성급비용 7만원, 미지급금 5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 8만원. 미수수익 5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 4만원.
그다음에 기초이익잉여금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머지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60만 원. 그다음에 오른쪽을 다 더해보면 4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뭐 구해라고? 이익잉여금 구하라고 했죠? 네. 이익잉여금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뭐가 돼요? 140, 그러니까 14만 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 시산표 문제는요, 어쨌든 우리가 뭐만 구분하면 된다? 네, 차변과 대변만 구분해서 입력을 하다 보면 항상 어딘가에 비어요. 네, 대차잔액. 뭐 하나 빼고 주니까, 우리한테 그거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산만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득점이 가능하죠. 요 합계 시산표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 최근에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 시산표는 여러분들이 차변과 대변 항목만 구분해서 이제 금액들을 채워넣고, 항목 하나만 빼서 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이거 풀었네요. 3번, 13번, 14만 원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여러분 12시예요. 제가 이미 지금 강의 한번 하고 저녁에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오류가 나가지고 아까 PPT 하는데 오류가 나서 애먹었어요. 근데 지금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자, 주식회사 한국의 재고자산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홍수로 소실된 상품의 추정 원가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이 25만 원이고 홍수가 우리가 발생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15만 원이래요. 모두 소실일 때 15만 원만 남고 모두 소실이 되었대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자, X년 7월 31일까지 단기 상품 매입액은 130만 원, 7월 31일까지 단기 매출액은 120만 원. 자, 그럼 매출 총이익률은 20%. 자, 우리가 여기서는 상품이네요. 상품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T 계정을 바로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제 25만 원이었고 25만 원. 그다음에 단기에 매입을 해왔겠죠? 상품이니까 단기에 매입을 해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 130만 원이에요. 130만 원. 매입액이 130만 원. 그 다음에 7월 31일까지 단기 상품 매입액이 그렇고 우리가 이제 상품은 이제 판매된 것과 그 다음에 판매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기말 제품에 기말 상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그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걸 뭐로 줬어요? 단기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을 줬어요. 그냥 쉽게 주질 않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이 20%면 매출 원가율은 80%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120만 원일 때 이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리가 계산해야 될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96만 원. 그죠? 120만 원에 80% 하게 되면 96만 원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9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우리가 기말 제품 그럼 상품은 기말 상품은 지금 얼마가 남아 있어야 돼요? 59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550원, 155만 원이죠? 어쨌든 59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가 남아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기말에 15만 원의 상품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죠. 네, 그러면 자 15만 원. 그럼 요 차익분이 뭐겠어요? 요 차익분에 해당되는 44만 원. 요 금액이 바로 없어진 거예요. 소실된 거예요. 네,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죠? 네, 소실된 44만 원이 되겠다. 정답은 3번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매출 총이익률을 주고 원가를 구하고 매출액을 통해서 매출 총이익률을 구하고 매출 총이익률과 매출 원가율의 관계를 통해서 매출 원가를 구하시고 나면은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을 만들 수가 있고요.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와의 차액을 통해서 재해 손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자,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 조정은 장애 항목의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되지만 자본의 차감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누적적 적립금의 성격을 갖는 계정이다. 자, 이게 자본 조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어떻게 나누라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 이 자본조정은 어디에서 설명되는 내용이죠? 자본조정 일반기업회계 기준 여기에서 이제 자본조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존의 자본조정을 분류하던 기업들은 계속해서 자본조정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기업회계 기준상의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본조정은요 맞긴 맞아요. 보통
우리 차변에 잔액이 남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발행을 할 때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변 항목들.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배당할 때 우리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선언을 하잖아요. 배당 선언을 할 때는 이익잉여금을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걸 계산하죠.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당장 뭐 주식을 바로 그 날짜에 발행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배당을 선언한다고 해서 바로 그날 주식을 발행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주식 발행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주주들한테 이제 인적사항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걸 배당을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 우리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사라지면서 자본금과 주발주로 대체가 되는 거거든요. 자본금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건데 이 항목은 최초에 생성될 때 얘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이 돼요. 근데 어디에요? 얘는 지금 대변 항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본의 차감 성격을 가진다. 차감 성격을 가지는 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자본 파트만이라도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좀 공부하시면 자본을 또 이해하기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상환우선주는 이제 보유자가 우리가 그래서 그 일반기업 회계기준상의 분류를 보시게 되면 차변 항목에 남게 되면 주로 이거를 우리는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고요. 자본거래 결과로 우리가 대변의 잔액이 남게 되면 이거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를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구분해 두시고 상환우선주는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거는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부채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납입된 자본 중에서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처리하는 계정이에요. 대변에 오는 항목들을 처리하는 계정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중 일부는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재평가잉여금은 우리가 재평가잉여금을 직접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유형자산 파트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채는요, 국채 발행 수수료와 발행과 관련돼서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보통 이제 국채라고 하는 거는 국채 발행 수수료, 발행과 관련해서 사채도 그렇죠. 발행가액을 구하실 때 관련된 수수료와 발생된 비용들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서 해당 계약에 따라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산한다. 맞고요.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죠. 자, 그 다음 국가회계 기준에서도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적절한 환율, 기말 시점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부채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뭐죠?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원가 자료고요. 주식회사 한국의 제품 단위당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이거 뭐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금액이죠. 그리고 단위당 가공 원가는 얼마인가? 네, 단위당 가공원가. 자, 그래서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면 월간 총 생산량은 우리가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20 단위를 기초로 한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 원가는 뭐죠? 단위당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요 두 개를 더하게 되죠. 그러면 68,000원. 그죠? 4만원, 28,000원이니까 68,000원. 그 다음에 단위당 가공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와 단위당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단위당 원가를 줬어요. 그래서 4만원과 6만원이 있는데, 4만원, 6만원. 여기에다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의 단위당 원가를 구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20만원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총 생산량 20단위를 기본으로, 근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나누게 되면 만원이 돼서요. 정답은 11만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를 풀어볼 것도 없이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 원가와 여러분들이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것만 알아도 문제를 푸실 수 있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정상개별 원가 계산을 이용하고 있고,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는데, 엑셀 연도 예정 기거 시간이 10,000시간이고 원가 예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제조간접 원가의 예정 배부율을 구해라. 자, 그러면 예정 배부율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예산에서 자, 예산 나누기, 그 다음에 예정 조업도로 예정 배부율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예산을 구하라는 거야. 예산이 다음과 같을 때 우리가 제조간접비, 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경우에는 각각 직접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고, 뭐죠?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제조간접비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접 재료 원가,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제조간접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예정 배부를 어떻게 계산해서 이 예정 배부액을 구하고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를 통해서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걸 고민하는 게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서는 일단 우리가 예정 배부액을, 그러니까 아니죠. 제조간접 원가를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됩니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제조간접 원가에 포함될 만한 항목들을 일단 발라내셔야 돼요. 자, 간접 재료 원가는 우리가 제조간접비의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되죠. 공장 건물 임차료 포함이고요. 공장 설비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포함이고, 자, 판매 직원의 급여는요, 이건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기 비용으로 기간 원가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네, 공장 설비 보험료도 우리가 제조간접비에 해당이 되고요. 광고 선전비도 얘도 단기 비용으로 기간 원가로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5,000원, 20,000원, 7,000원, 13,000원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45,000원이 합해지면 45,000원이 되겠네요. 그럼 예상 금액은 45,000원인데 우리가 예정 조업도가 얼마예요? 예정 기계 시간이 10,00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계산도 정말 잘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해줬어요. 자, 10,000시간을 나누게 되면 이게 자,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 예정 배부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위당 4.5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 네, 그렇고요. 자, 그다음 문제 이제 14번입니다. 이제 1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에 관련된 한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말수정 붕괴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기말수정 붕괴를 해봐야 되겠죠. 자, 8월 1일에 건물을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현금 2,400원을 수령하면서 이거를 임대 수익으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8월 1일에 우리가 금액을 이제 받은 거죠. 12월 31일이고, 자, 8월 1일에 건물을 1년간 임대하기로 했나봐요. 건물주인가봐요. 엄청 부럽네요. 자, 현금을 이때 수취했어요. 2,400원. 2,400원. 이거를 모두 다 뭐로 계산했어요? 지금 수익으로 계산한 거죠. 자, 지금 현재 수익으로 계산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수익과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은 이제 부채,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지금 현재 전부 다 수익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올바른 금액은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금액은 2,400원을 받으면서 전체 임대 수익으로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8, 9, 10, 11, 12, 5개월하고 그 다음 7개월을 배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으로 계산해야 되는 금액은 2,400 곱하기 12분의 5가 되겠고요. 이 금액은 1,000원이 되고, 자, 우리가 수익 금액은 1,000원이니까 나머지가 부채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 붕괴는 요 둘의 차이니까 우리가 얘를 얘로 만들어줘요. 현재를 이제 투비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가, 자, 1번이라고 적을까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투비 금액으로, 1,400원입니다. 자, 투비 금액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붕괴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수익을 2,4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여주고, 그죠? 임대 수익을 1,400원을 줄여주면서 뭐를 늘려요? 수익을 줄여줘야 되니까 차변이네요. 자, 여기 자, 수익을 줄여줘야 돼요. 얼마만큼? 1,400원만큼 줄여주면서
네,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을 선수 임대료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임대료.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10월 1일에 거래처에 현금 10,000원을 대여하고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회수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현금을 대여하고 언제 대금을 받아요? 얘는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지금 현금을 10,000원을 10월 1일에 대여를 하고 언제 받기로 했어요? 다음 연도가 1년 후에. 자, 12월 31일이고요. 1년 후에 요 시점에 현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2월 31일자에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기간에 해당되는, 요때 한꺼번에 현금을 받긴 하지만, 이자 수익을 받긴 하지만, 요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 수익은 이때 발생한 게 맞기 때문에 발생주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0,000원이면요. 자, 10,000원. 여기에다가 이제 4%에 해당되고요. 12분의 3에 해당되는 4분의 1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100원이 되겠습니다. 100원. 자, 그러면 우리가 미수 수익을 계산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100원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월 1일 보험료 2년분이래요. 보험료 2년분이니까 몇 개월치? 24개월치인데 11월에 시작을 했으면 11월, 12월 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2,400원 현금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대요. 얘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현재, 자 3번 현재에서 이제 투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험료로 전부 다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 자 비용과 그 다음에 자산, 비용 아니면 자산이죠?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보험료로 2,400원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200원만 비용 처리가 되고 나머지가 2,2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는 비용을 2,200원을 줄여주고 얘는 2,200원을 가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상급 보험료 자산을 2,200원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2,200원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한다? 2,100원만큼 증가한다. 지금 보시면 자산은 미수 수익하고요. 성급보험료 요거 두 개 더하면 2,300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문장. 그 다음 비용이 200원만큼 증가한다. 지금 비용 어디 있죠? 2,200원만큼 비용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2,200원만큼. 그래서 2,200원만큼 감소하게 되고. 자, 그 다음 수익 볼게요. 수익은 얼마만큼 증가해요? 100원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이 1,400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1,300원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기순이익은요? 단기순이익은 요 수익과 우리 단기순이익은 어쨌든 대변에 오면 증가하고 차변에 오면 감소하게 되잖아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손익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고 1,400원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2,300원에서 1,400원을 빼게 되면 여기 대변의 잔에 900원이 남게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900원만큼 증가한다. 4번이 되겠어요. 이거는 천천히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얼마나 더 빠르게 문제를 푸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특징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을 하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재무제표로 작성을 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 글로벌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사실은 그 연결 기업들을 다 연결을 해서 경제적 실체를 하나로 봐가지고 우리 재무제표를 보는 게 더욱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회계기준으로 삼아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자, 우리가 외부 감사를 받는 기준은요. 외부 감사를 받는 기준은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K갭을 적용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회계 기준을 모두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규모가 작으면 아예 외감 자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모두 다 모든 기업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말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주택국제회계 기준은 규정 중심의 회계 기준이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회계 처리. 왜냐면 많은 글로벌, 그러니까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잖아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회계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막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면서 규칙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을 정해주고 각각의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너희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하라는 게 바로 이제 한국주택국제회계기준이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 제발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린 구체적으로 잔소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원칙이 이렇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분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가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것도 공정가치 평가의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16번. 현금 기준에 의해서 손익계산서 작성을 했는데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자 한다면 현금 기준에 의해서 X1년 수익은 50만원, 그 다음에 기초 매출채권은 3만원, 기말 매출채권은 6만원, 그리고 기말 선수 수익은 2만원인 경우에 발생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구해라. 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돌리는 우리 아까 전에 앞에 어디였죠 문제? 3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요거는 많이 현금 흐름표 파트에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초 매출 채권에서 기말 매출 채권으로 지금 얼마가 증가했어요? 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 수익은 우리가 현금주의에 의한 수익은 결국에는 현금으로 들어온 수익이 얼마래요?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네, 기초 매출 채권에서 기말 매출 채권이 얼마 증가? 3만원이 증가했죠? 그러면 자, 매출 채권을 3만원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선수 수익은 얼마죠? 선수 수익은 2만원. 그러면 우리 발생주의에 의해서 매출액은 얼마냐? 이걸 물어봤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변은 53만원, 대변도 53만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매출액은 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1만원이죠? 네, 51만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건 뭐죠?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데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된다. 그랬을 때 엑셀년도 4월의 생산 자료는 자, 기초 제공품, 단기 완성량, 단기 착수량, 기말 제공품을 줬네요. 지금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송품에 대한 검사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공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 공손으로 허용한다면 비정상 공손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물량 흐름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을 더하게 되면 자, 10만, 기초는 10만원, 그리고 완성도가 60%입니다. 단기 착수는 80만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제 90만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완성은요. 완성은 지금 60만 개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초가 이제 투입이 돼서 완성이 된 게 있고 단기 투입 완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초 투입 완성분은 10%, 나머지 50만 개가 단기 투입 완성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 개고 몇 프로? 80%.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공송품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물량 흐름은 언제나 90만 개 이렇게 항상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90만 개에서 60만, 20만 빼게 되면 10만 개가 공송품의 물량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초 제공품은 60%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비율이 이제 완성도가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자, 단기 투입은 50만 개, 그 다음에 10만 개, 20만 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0% 시점에서 정상 공손에 대한 공정의 50% 시점에서 검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 물량 이 완성에 따른 이제 흐름을 좀 그려봐야 돼요. 자, 우리가 60%까지 진척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가 이제 기초 제공품이 이거 너무 위에 그렸네요. 그죠?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60%부터 이제 단기 중에 완성이 되었고 단기 투입 원가는 우리가 100%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공손품은 일단 두고 기말 제공품은요 지금 80%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80% 기말 제공품은 이렇게 80%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정의 50% 시점에서 검사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관 수량이 몇 개가 있어요? 50만 개 하고 그 다음 20만 개. 그죠? 그러면 70만 개의 몇 퍼센트? 10%에 해당이 되는 그죠? 7만 개죠. 7만 개가 정성품에 대한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손 원가가 공손에 대한 개수가 10만 개죠. 이게 정상이 되니까 정상 공손품은 7만 개. 그럼 나머지의 3만 개에 대해서 이거는 비정상 공손품 수량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2번에 3만 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단기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예산은 150만원,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예산은 200만원이다. 한국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 기준조업 또는 1000기계시간, 단기 실제 기계시간은 800시간이었대요. 그랬을 때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능률 차이를 줬네요. 75,000원 분리. 그러면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 차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변동 제조 간접비를 통해서 먼저 뭐를 발라내야 되죠? 가격 차이를 발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AQ 곱하기 SP가 되고 그 다음에 SQ 곱하기 SP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몇 시간이 투입이 됐어요? 실제 기계 시간은 800시간이 됐대요. 800시간. 그리고 지금 뭘 줬냐면 능률 차이 75,000원 분리한 75,000원 분리한 능률 차이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표준 단가가 주어져 있나요? 자, 표준 단가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변동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가지고 요 SP를 구해야 됩니다. SP 요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요 SP의 경우에는 지금 변동 제조간접원가 예산이 150만 원. 그 다음에 총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준 조업도에 해당되는 기계 시간이 1000시간이죠. 그러면 단위당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500원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AQ 곱하기 SP 금액이 120만원으로 결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75,000원이 불리하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실제 원가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원가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가가 더 많아져서 불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0만원에서 75,000원을 빼게 되면 112만 5천원이 되겠고요. 자, 단위당 1,500원에 해당이 되죠. 단위당 1,500원에 해당이 돼서 여기 SQ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SQ는 750시간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제조간접원가. 어쨌든 우리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조업도 차이를 구하잖아요.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여기에 예산이 오게 됩니다. 여기 실제 발생 금액, 그리고 여기에 예산 금액, 그리고 여기에 SQ 곱하기 SP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SQ는 우리가 750시간이라는 걸 파악을 했고 SP를 고정제조간접원가의 SP를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예산이 얼마죠? 우리가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예산은 200만원 200만원이 되고요. 요 이제 SP를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여기는 변동이었고 고정 제조간접원가에 우리가 예산을 구하게 되면 SP를 구하게 되면 이 표준 배부율이라고 하죠. 그죠? SP를 구하게 되면 200만원 나누기 1000기계 시간이 돼서 단위당 2,000원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여기다가 2,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750 곱하기 2,000원이 되니까 150만원이 되겠고 이것의 차이는 얼마? 50만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만원이 지금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해요.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실제 원가 발생액으로 해당이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왼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금액을 궁극적으로. 그래서 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리한 차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래요. 자,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은 당해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취득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무형자산은요, 정률법에 따라서 당해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생각한다. 우리가 정률법이 아니고요, 정액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무형자산도 웬만하면 정액법에 해당이 되겠죠. 사회기반 시설 중에서 유지보수를 통해서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그 다음에 하천 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예외의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사람들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연금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제외한 무기계약 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자체가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지자체 회계기준에서 계상하는 금액은 연금법에 따라서 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번 볼게요.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매출액은 300만원, 기초재고자산은 10만원, 그 다음에 X1년도 말 유동부채는 10만원, 유동비율 400%, 당좌비율 100%, 또 재고자산 평균 처리기간이 36일이라면 매출 총이익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응용도 좀 잘 해야 되고 해서, 그죠? 응용도 잘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한번 차근차근 구해볼게요. 일단은 유동비율이 400%잖아요. 유동비율은 어떻게 되죠?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로 계상이 됩니다.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이게 몇 프로? 400%에 해당이 되는데, 자, 유동부채가 지금 얼마예요? 유동부채 금액이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유동자산은요? 유동자산은 4배니까 유동자산은 4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당좌 비율이 100%래요. 당좌 비율이 100%면, 자,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부채가, 지금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00%니까 결국에는 당좌 자산도 얼마가 되죠? 당좌 자산도 동일하게 10만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동자산이라는 건 당좌자산과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합계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재고자산의 합계액이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 얼마가 된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평균 재고자산을 구해줘야 되겠죠? 지금 재고자산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1년을 360일로 계산하게 되고, 재고자산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이 36일이라면 매출 총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 총익을 구하려면 일단은 이거 있잖아요. 매출 원가 나누기 재고자산에 대한 회전율.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이게 재고자산에 대한 회전율이잖아요. 회전율. 근데 지금 우리가 재고자산 평균 처리 기간이 36일이라면, 그러면 360일 나누기 36을 하게 되면 10일이 되겠죠. 10일. 여기 10회전이죠. 10회전. 네, 10회전이 됩니다.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이 되는 거예요.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계산된다?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평균 재고자산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평균 기초 재고자산 어떻게 됐어요? 기초 재고자산이 10만원이죠.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을 구해보면요. 10만원 더하기 요 기반 재고자산 30만원 나누기 2는 20만원이 되겠어요. 평균 재고자산은 지금 20만원이 되겠고, 자, 매출 원가 나누기 이 평균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20만원이 몇 회전?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이 되는데 이게 10회전이 되죠.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는요. 매출 원가는 200만원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매출 총익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 300만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매출액 300만원에서 매출 원가 200만원을 빼게 되면 1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 총익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20번 요 유동 비율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유동 비율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그리고 재고자산 평균 처리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고 매출액과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의 관계 이걸 알아서 캐치해서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고 매출 원가를 구하는데 재고자산에 우리가 기초 재고자산을 줬고 기말 재고자산을 구해서 결국에는 그 평균치로 뭔가를 활용을 하라는 건데 평균 재고자산이 들어가는 개념이 뭐지? 매출액과 평균 재고자산을 통해서 회전율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걸로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라는 거구나. 이런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려면 유동 비율은 조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유동 비율은 계산 문제 이게 비율을 어쨌든 우리가 암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비율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들은 암기를 하고 그거를 응용하는 능력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20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 이제 좀 좋은 결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학은 좀 쉬었다는 이제 평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학생분들이 어쨌든 우리 이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기 전에 뭔가 이 회계학에 입문하시는데 좀 부담이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좀 쉬워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환영받지 못하는 과목이라 수험생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과목이라서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공단계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공단계에서는 아마 이제 새로운 강의는 8월 정도에 촬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또 열심히 강의도 또 촬영할 거니까요. 우리 세무직 공무원 혹은 뭐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지치시더라도 화이팅 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합격의 그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원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